자,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오늘은 갤럽이 안 나오는 날이에요. 총선도 끝났겠다. 뭐 여론조사 할 게 있냐. 빠졌구만. 안 나온 날이고. 모닝 컨설트 한번 볼게요. 부지런히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지지율 긍정 22, 부정 73.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뒤에서 3등, 꼴찌에서 세 번째긴 한데 부정평가로 보면은 전 세계 1위입니다. 73%는 부정평가 윤석열이 전 세계 1위. 네, 유일합니다. 뭐든 뭐 1등 하면 좋죠 뭐. 그리고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 꼴찌는 기시다가 몇 달째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아니 이거 모닝 컨설트 이야기에 부정평가로 순위 매기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 좀 해볼게요. 지지율이 16밖에 안 되는 기시다도 부정평가는 7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닝 컨설트로 보면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이 5%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은. 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의 73%가 윤석열 싫어하면 쟤는 끌어내리는 게 맞지. 그리고 몇 달째 이게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다음 주에도 이대로 넣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앞에 5월 2주차만 바꿔요. 네. 근데요 오늘 갤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엊그저께 나온 스트레이트 뉴스를 한번 내가 좋아하는 여론조사는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 스트레이트 뉴스 걸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차기 총리 후보 국무총리 적합도를 조사를 했더라고. 권영세 1위, 주호영 2위, 박영선 3위, 이주영 4위. 뜬금없이 이주영은 뭐예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네. 예전에 뭐- 해수부 장관 하다가 날아갔는데. 박영선 전 장관이 그 이야기 했죠. 이번에 뭐 언론 나와가지고 제안이 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하겠다는 답을 안 했다. 그렇게 입맞춤 하기로 마무리됐나 보네요. 그 주호영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안 받아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호영이 좀 입 바른 소리를 가끔씩 하는 그래도 하루에 2번은 맞는 홍준표 정도. 권영세를 진짜 권영세가 똑똑한 사람인데 하겠습니까? 지금 이 판에. 아니 이러다가요 한덕수는 완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역대 가능성이 최장수 있어요. 총리 그것도 될수 가능성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때도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나기 전에 이 그렇지, 총리가 그렇지.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네. 후임이 안 구해져 가지고 1년 넘게 갔잖아요. 자, 기대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국정운영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유는 뭔가 여론조사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신뢰하지 않는데 잘못하고 있다 68, 잘하고 있다 30.4. 다 이상하잖아. 문제는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연령대별입니다. 연령대별. 여기에 보면 잘못하고 있다가 60대에서도 잘하고 있다보다 매우 높아요. 잘하고 있다 37.3, 못하고 있다 61.1입니다. 그리고 70대에서 겨우 잘하고 있다 50.7, 못하고 있다 46.6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누군가가 걱정했잖아요. 이분들이 매년 30만 명씩 돌아가신다고. 건강해야 된다니까. 운동도 잘 하시고 좋은 거 많이 챙겨 먹고 하셔야 돼요. 5년이면 150만.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 여기서 무당층이 긍정 21.1, 부정 72.8, 중도층은 긍정 26.7, 부정 71.6.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다 70% 육박하거나 넘어서고 있거든요. 저 말은 다른 게 없어요. 탄핵이에요. 국민 중에 정상적 국민 만장일치예요. 그럼 이거는 탄핵으로 가고 있어.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최혜병 특검의 거부권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 새끼 더럽게 못하니 하는데 못하는 짓거리를 한 번 더 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정말 퇴장 명령 내리는 거죠. 네. 그 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이재명 대표가 2등인 한동훈이를 거의 2배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걸 보면서 또 기분은 좋아하겠죠. 역시 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제 뚜껑을 싹싹 쓰다듬으면서 이게 국민의힘한테는 비극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의힘 분당의 단초. 차라리 한동훈의 지지율이 미미해버리면 국민의힘 내에서 거저 그렇게 무기력하게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대선 주자라고 한동훈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풀지 않는 한 나중에는 옛날에 바른정당처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는 꿈을 꾸고 있겠지만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에 성렬이 형을 잘 지켜줄까요?
과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걸 예. 그 상상할까요? 절대 서로 안 믿겠죠.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날 잘 지켜주겠지. 이런 계산이 서로 서 있는지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여론조사를 보고도 어제 말씀드린 게 보통의 여론조사가요. 대선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멀리 남아있는 상황에서 30%만 넘어도 대세론이거든요. 지금 39.3% 나왔습니다. 진영할 거 없이. 대선 때 되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세론의 시작점이다. 총선에 압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윤석열이 이제 탄핵 당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윤석열 비리에 관련된 거는 한경오나 또는 뭐 MBC나 JTBC 등이 단독을 내는데 한국일보의 단독이어서요. 이게 예비비라고 하는 게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정말 급한 일, 자연재해 같은 게 일어나서 필요하면 그거 갖다 써라. 비상금. 추경 내려면은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윤석열 해외 순방에다가 예비비를 500억 넘게 썼다라고 한국일보가 단독을 냈더라고. 특종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 활동 관련 예비비. 자료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마어마해요. 2023년 8월 달에 정상 해외 순방 외교 활동 경비 지원 329억. 8월에만.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상 외교라고 하는 건 몇 달 전에 결정되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1년, 2년 전에 결정되기도 해. 근데 왜 여기에 추가 경비가 필요하지? 갑자기 결정된 거니까. 아니 네.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하는 변명이 이제 뭐 순방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건 말도 안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또 11월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및 운영 경비 76억 원. 아니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및 운영 경비가 76억이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 프레스센터를 대통령실에서 지어주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게 저렇게 잦을 일은 없죠. 예비비로 쓸 일은 아니죠. 네. 미리미리 했어야지. 그러니까 대부분 예산을. 그러니까 그 순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외교 사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나서 정상끼리 만나서 회담으로 풀어야 하는 사안이 있을 때 그 상대방하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전부터 미리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프레스 센터를 갑자기 뭐 만들 필요가 그런 일은 별로 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상해. 뭔가 진짜 괴랄해. 다음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 집무실 이전 경비 아까는 외교였었고요.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원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500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국방부 옮기고 하는 거 다 지금 1조쯤 든다 그랬죠. 집무실 이전 경비 495억 원 2022년 얘기입니다. 청와대 개방관리 96억 원 경찰 경호부대 이전 56억 원 등 해가지고 자연재해 때나 갑작스러울 때 쓰라고 둔 경비를 대통령실 이전하고 해외 순방으로 탕진해버린 거야. 저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는 국회에 다 승인 받고 써야 되는 돈인데 그렇지 않으려고 예비비로 땡겨서 썼다는 거죠 지금. 자,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예비비를 1, 2년 차 예비비 주요 내용. 대통령실 이전 순방에 제일 많이 썼고요. 농축산물 할인 지원, 물가 대응 등에 돈을 더 적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뭐 김장 재료 사는데 225억씩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급하게 비상금을 꺼내 가지고 쓸 만한 일이 뭐가 있었냐. 이것부터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니 원래 국가 예산에도요. 사실은 저런 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목적이 딱 정해지지 않은 예산 구분이 있어요. 네. 좀 여유 있게 쓰라고. 그 돈을 어디다 쓰고요? 난 이해가 안 가. 이게 온통 의혹투성이야. 예비비 집행 원칙. 예산 집행 예측이 불가능할 때 시급한 사안에 대해 기존 예산 소진 후 보충이 필요한 경우 물론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근데 해외 순방에 관련돼서 몇백억씩 쓰는 거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저게 순수하게 쓰였을까라고 하는 의혹. 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정부 집권 1, 2년 차 일반 ABB 사용 내역. 이게 이제 앞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2022년 거고요. 빨간 글자가 ABB를 써버린 거. 그러니까 저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을 이전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만 이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원래 국방부가 쓰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어디로 갈 거며 이전 계획을 다 마련해 놓고 천천히 가도 된다. 네. 근데 이걸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할 일이냐 그런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것들은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 외교 지원 이때부터 이제 꽃감 빼먹기 시작해요. 202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023년 되면서 1년쯤 지났으니까 분위기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전 이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정상경호에 50억을 씁니다. 이거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정상회의가 몇 달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이 경호비에 50억을 왜 갑자기 쓰는 건지 이거 밝혀야 이거 됩니다. 국회가 지금 할 일 많아졌네요. 정상 경호에 50억을 쓴다고? 자, 그러면 간단해요. 정상 경호를 맡게 주는 수의계약의 하청의 구조가 늘어나면서 그 돈이 최종 누구한테 갔느냐? 이번에 부산 엑스포 프리젠테이션 했던 회사. 예, 영상 예. 만들었던 회사 있잖아요.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의계약이었고 김건희랑도 연관이 있더라 이야기 나왔어요. 이거 다 국회에 밝혀야 돼요. 다음. 야, 프레스센터 운영경비 41억, 운영경비 지원 48억, 외교활동 경비 지원? 아니 이 정도면은 건물을 짓겠어요. 프레스센터라는 게 호텔 같은데 빌려가지고 맞아요. 하는 거보다 예. 하던 거잖아요. 단위가 1, 2억이 아니고 정상 해외 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 328억. 그다음 거 한번 넘겨봐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운영 경비 지원 28억. 그냥 이런 일을 해본 사람들 아마 이거 코스름 치고 있을 거예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운영 경비 지원. 28억이면은 뭐 1인당 한 1억씩 돌아갔나요? 또 어떻게 돈을 이렇게 쓰나요?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프레스센터 설치 및 운영 경비 34억.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프레스센터지 대부분 임대료일 거 아니에요. 호텔에 주는 임대료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예비비로 쓸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건데 방금 그 앞에서 제가 가장 돈을 많이 쓴 게 정상 해외 순방 외교 활동 경비 지원 8월 14일에 328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이 기간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순방에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초청해서 가는데 우리가 330억씩 쓸 거면은 초청을 왜 받습니까? 내 돈 내고 가는 거지. 뭐 친물 뭐 국빈 방문했다고 지랄지랄하더니 아니 그러고 미국에 뭐- 어디서 집 산 거예요? 이거는 금액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야, 그 질문하는 화법 좋았어. 집 산 거다라고 하면 구속이 이렇게 집 산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네. 근데요 비슷한 맥락의 보도가 오늘 또 나왔어요. 뭐냐면 대통령 민생 토론회 수의계약 업체 사무실이 없거나 유령회사 의혹.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총선 지원단한다는 의도를 갖고 각 지역에 내려가서 민생 토론회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의계약했던 회사를 가보니까 어마이뉴스 가보니까 아파트야 그냥. 했어. 아니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사인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유령회사인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민생 토론회를 해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는 각 부처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예. 원래는 그러면 예. 대통령실에 각 장관 부처들이 대통령실 들어가서 보고하는 자리야. 요거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변질을 시켜가지고 각 지역에 가서 토론회를 엽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않을 돈이 들어간 거잖아. 맨 위에부터 한번 봐봐요. 1억 2천만 원. 그 민생토론회 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그걸 위한 점검회의. 그 다음에 계속 봐봐요. 다 수의계약인데 그중에 수의계약이 다고 중간에 제한 경쟁이 하나 있긴 한데 1억이 다 넘어요. 어떤 경우는 2억이 넘는 것도 있어. 이게 원래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으면 사퇴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뭘 회의만 했다 하면 2억씩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열받는 게 평균적으로 열받는 게 대통령실이 원래 하던 대로 보고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내려가면 사실은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거를 업체한테 맡기는 구조인 거예요. 맞아요. 업체한테 뭐 저 의전이나 모양 같은 걸 바꾸고 무대도 바꾸고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그 업체가 그냥 이런 일을 많이 해본 회사 같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나중에 그 업체를 알고 봤더니
사무실조차 없는 회사였다. 그러니까 저게 원래 대통령실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뭐 부산시에 민생 토론회를 하러 간다. 그러면 부산시청이나 큰 구청 강당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 주민들 초청하고 대통령 와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현수막 하나 달아놓고 기자들 쫙 와가지고 사진 찍고 하면 되는 건데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쓰면은 그 장소에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그런 이벤트 회사들이 영역 받은 회사들이 그냥 투명하게 그 일을 해왔던 회사라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의혹은 수의계약으로 했어. 수의계약 실드는 가능할 거예요. 대통령이 관련된 행사니까. 근데 막상 봤더니 그 회사들이 유령 회사였다. 한 행사마다 1억 4천 평균적으로 들어갔고 그게 20차례 정도를 넘어갔다면 누군가가 빼먹은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의혹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여기에 등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 확인이 다 돼야 되는 거고 공식 문서가 다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요? 이 허술함 때문에 일부러 수의 계약을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쟁 붙이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하다못해 전등 몇 개 가는 것도 웬만하면 입찰을 붙였다고 하다만 경쟁 입찰 예. 투명하게 하려고 얘네들 와 최상병 특검부터 시작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건이 저는 지금 예비돼 있다고 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